엄마, 도장 찍고 몸만 나가. 남편의 49제도 끝나기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던진 건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과부가 15억을 쥐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며 시누이들까지 나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전화한 친정에서 돌아온 대답은 너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 다 편하게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이미 뒷거래를 마친 뒤였던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고 느낀 그 순간 그녀는 쓰러진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그년 쫓아내고 15억 들어오면 강남 빌딩부터 알아보자며 낄낄대는 목소리를요. 며칠 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된 검은색 USB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죽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선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지은은 34살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 강태민과의 사이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태민은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고 지은은 밝고 씩씩한 성격으로 그런 태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연애 4년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집을 함께 꾸미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내려 마셨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태민은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꼭 지은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결혼 6주년을 앞두고는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도 조심스럽게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태민은 여느 때처럼 다녀올게라며 웃는 얼굴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오늘 저녁엔 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로 태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화물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지은은 제발 오해이기를, 잘못 전달된 소식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주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 몇 시간 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눈앞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정신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에도 지은은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었을 그 얼굴이 이제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사흘 내내 지은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도, 향냄새 가득한 장례식장의 공기도,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태민의 흔적들이 지은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그의 셔츠, 욕실에 놓인 그의 칫솔, 냉장고에 붙어있는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혼의 절반이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 속에서 지은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며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도 이제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시누이 강미영과 강수진도 지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순자는 지은의 등을 쓸어주며 아들이 없어도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다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지은은 그 위로가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적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안부 전화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통화 목소리에서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는 다 됐니? 대충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지은은 그때만 해도 그저 사무적인 질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지은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혹시 태민의 유품 중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49제 준비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를 반겨주던 집안 분위기가 오늘따라 서늘할 정도로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화분들도 늘 켜져 있던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안방 한가운데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시누이 미영과 수진이 팔짱을 낀 채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끌려온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오순자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로 흰 종이 몇 장을 툭 던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 그녀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 씨는 이미. 지은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오순자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잖니? 태민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에 남겨진 재산까지 합치면 15억이 넘는다는 거. 지은은 그제야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오순자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지은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과부가 그 큰 돈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 법이야. 우리 아들 목숨값으로 나온 돈인데 마땅히 피를 나눈 시댁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 더럽게 말썽 피우지 말고 도장 찍고 몸만 나가.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재산 이야기라니. 옆에 있던 시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애도 없는 년이 무슨 염치로 우리 오빠 돈을 탐내니? 미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재산은 우리 가족 재산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가려고 해. 애초에 애도 못 낳은 게 무슨 며느리 대접을 바라니. 그 말은 지은의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하던 그 시기에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사실까지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수치스러운 폭언을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뿐이었습니다. 오순자는 지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듯 한층 더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당장 도장 찍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정리하자. 괜히 시간 끌어봤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밖에 더 있겠니?
우리도 너 생각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야. 좋게 말한다는 그 표현이 지은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도저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과 오빠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지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냉랭했습니다. 지은아, 너만 한번 눈 감고 참으면 우리 가족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니?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미 시댁과 뒷거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입니다. 딸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기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이랑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은의 물음에 김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사돈어른이 먼저 연락을 하셨어. 내가 재산 포기하고 나가면 우리한테 매달 생활비를 챙겨주시겠다고. 요즘 네 아빠 몸도 안 좋고 오빠 사업도 힘든데 이게 어디니? 너도 이해해주라. 전화기를 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은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주저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만다. 밤이 깊도록 지은은 텅 빈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태민이 남겨준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부러졌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본능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지은은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만이 저들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안방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댁 식구들 사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오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 혼자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지 뭐. 우리는 우리 얘기나 하자. 세 사람은 지은이 정신을 잃었다고 확신한 채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누운 지은의 손이 조용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지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전현 저러다 진짜 유산이라도 포기각서 안 쓰면 어떡해? 미영의 물음에 오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애도 없고 친정에서도 도와줄 생각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별 수 있겠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년 쫓아내고 15억 통장에 들어오면 우리 강남에 빌딩 하나 알아보자. 요즘 시세가 딱 좋더라.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팔자 확 피는 거야. 태민이가 살아있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큰 돈 만져볼 기회가 있었겠니? 이것도 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지.
지은은 바닥에 누운 채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숨값을 두고 조상님이 도왔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그들의 모습에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거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미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전현이 순순히 도장 안 찍으면 어떡해? 요즘 여자들 똑똑해서 변호사 찾아가고 그러던데. 오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럴 정신이나 있겠니? 지금 저 꼴 봐라. 완전히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게다가 친정에서도 이미 손 놓은 거 다 알잖아. 전현 혼자서 뭘 어쩌겠어.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몰아내고 재산을 가로챌지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녹음 하나하나가 훗날 저들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이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척, 정신을 놓은 척 연기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고 그때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기에 경계심을 풀고 거리낌 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시댁을 방문했을 때 지은은 오순자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시댁과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네, 조만간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서요. 강남 쪽 상가 건물 좋은 매물 있으면 미리 좀 알아봐 주세요. 예산은 넉넉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지은은 그 통화 내용까지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시댁은 이미 그 돈을 자신들의 돈처럼 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정 쪽 증거를 확보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다시 한번 친정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 애플리케이션으로 저장했습니다. 친정 오빠 김도현은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하나 참으면 우리 다 편하게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니?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시댁에서 주는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게 해드려야지. 너도 참 죽은 사람 돈 갖고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친정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니? 죽은 사람 돈 붙잡고 있어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시댁 말 듣고 몸만 나와.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지. 너 하나 고집 부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친딸을 시댁에 팔아넘기듯 속삭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통화 내용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녹취록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날 지은은 친정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오빠 김도현과 시댁 식구인 미영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챙겨드리기로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지은 씨 잘 좀 설득해 주세요. 미영의 말에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미 설득 다 해놨습니다. 지은이도 곧 정신 차리고 도장 찍을 거예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친오빠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가족이 시댁과 손잡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나둘 모아가던 어느 날 밤 지은은 문득 남편의 서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슬픔이 너무 커서 손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태민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기에 그곳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지은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민이 즐겨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두 사람이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흔적을 눈에 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지은은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감촉을 느꼈습니다.
손을 뻗어보니 서랍 바닥에 얇은 종이 파일과 검은색 USB 하나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종이 파일을 펼친 순간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공증까지 마친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지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할 시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과 재산은 내 아내 서지은에게 전액 신탁하며 시댁 식구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아내를 괴롭힐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태민은 생전에 이미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돈 요구와 괴롭힘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에게는 늘 웃는 얼굴만 보여주었던 태민이었지만 실은 혼자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어떻게 괴롭힐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유언장 옆에는 태민이 직접 손으로 쓴 짧은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아,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된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우리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준비해두길 잘한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나는 늘 내 곁에 있을게.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지은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민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그 마음이 죽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재생해보던 지은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태민을 협박했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집안 홈캠 영상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순자는 아들을 붙잡고 내가 번 돈이 다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언성을 높였고 미영과 수지는 오빠가 돈 안 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한 영상에서는 시누이들이 태민의 통장 잔고를 몰래 확인하려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오순자가 태민을 찾아와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소홀해졌어. 그 여자가 너 세뇌시킨 거 아니니? 부모 자식 간에 돈도 못 나누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태민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못 드려요. 지은이랑 저는 저희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하고요. 매달 이렇게 큰돈 드리는 거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그 말에 오순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 편만 드는 거니?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해? 지은은 그날 밤 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태민은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그 모든 압박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없더라도 아내를 지킬 방법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유언장과 USB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그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녀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과 그동안 확보한 녹음 파일, USB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률 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와 영상을 꼼꼼히 검토한 뒤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확실한 협박 정황과 재산 강탈모의 녹음까지 있으니 시댁 측은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갈 및 협박 정황이 명백해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유언장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시댁 측의 협박과 강탈 모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시댁 측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증거들이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은 녹음 파일들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지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슬픔에 빠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오히려 조급해진 듯 지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서류에 도장 찍자. 언제까지 이럴 거니? 시간 끌어봤자 너만 힘들어져. 지은은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만간 정리하고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은 오순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은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이미 모든 반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지은을 완전히 압박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까지 대동해 모든 친척과 친정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도장을 찍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폭 같은 협박의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초대받았고 담담한 얼굴로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변호사는 오히려 반색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지은은 그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유언장 사본과 USB 영상까지 모두 태블릿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날 넓은 회의실에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시댁 측 법률 대리인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15억을 다 차지한 것처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이들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는 친척들도 여럿 모여 앉아 있었는데 다들 이 모임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지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순자는 거만하게 턱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얼른 앉아서 도장이나 찍자. 시간 끌 필요 없잖니. 여기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잠시 의아함이 스쳤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뭐 하는 거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준비해 왔어? 미영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년 쫓아내고 15억 통장에 들어오면 우리 강남에 빌딩 하나 알아보자.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순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하며 상가 매물을 알아봐 달라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뒤이어 미영이 카페에서 친정오빠 도현과 나누었던 대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챙겨주기로 했다는 그 거래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얼굴 역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친척들 중 몇몇은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여러분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부동산의 상가를 알아봐 달라며 하신 통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친정 오빠와 미영 씨가 카페에서 나눈 거래 내용입니다. 오순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가족끼리 얘기 좀 한 걸 가지고.
그리고 너 몰래 녹음한 거잖아. 그거 불법 아니니?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변호사님께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순자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가족끼리 나눈 얘기치고는 좀 심하지 않나요?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재산 나눌 궁리부터 하시고 협박과 재산 강탈을 모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민 씨가 생전에 남겨둔 공증 유언장입니다. 지은은 유언장 사본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민 씨는 자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전액 신탁한다는 내용을 미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확히 적혀 있고요. 오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은 이어서 태블릿을 다시 조작해 블랙박스 영상과 홈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오순자가 태민을 붙잡고 언성을 높이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 미영과 수진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오순자가 부모 자식 간에 돈도 못 나누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에 있던 친척들조차 그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나이 지긋한 친척 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 순자 네가 이랬단 말이니. 오순자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친정 식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김말순과 오빠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저 도와달라고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 하나 참으면 다 편하게 산다고 하셨죠. 이미 시댁이랑 뒷거래까지 다 해놓고서요. 지은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시댁 측은 상속에 대한 유류분 권리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시댁 측을 공갈 및 협박죄, 그리고 상속재산 강탈모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과 수진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기고만장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과 후회 섞인 한숨 소리만이 간간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슬픔조차 이용하려 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오순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명확한 공증 유언장과 확실한 증거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법적으로 단 한 푼의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거워 공갈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지은을 압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 속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계획과 모의 정황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상속인을 압박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던 오순자와 미영, 수지는 한순간에 전과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벌금을 감당하느라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대부분 잃게 되었고 한때 거만하게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이들은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순자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은을 배신했던 친정 식구들 역시 시댁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돈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이 주변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김말순과 김도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마저 이 소문으로 인해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든 재산 정리와 이사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지은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자와 미영, 수진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때 도끼 서린 눈빛으로 그녀를 몰아세우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초췌하고 지친 얼굴로 지은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도 이제 갈 곳이 없어. 제발. 그녀는 맨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미영과 수진도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매달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정말 살 길이 막막해요. 친정어머니 김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니?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들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들을 향한 단 한 줌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 위로는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오순자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나눌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순자가 다시 한번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100m 너머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틈을 주지 않겠다고요. 이사를 마친 새 집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놓고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 한쪽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갈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남편이 생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남겨준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의 마지막 뜻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식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하고 단단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은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탐욕과 그 안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